반갑습니다. 정승태 교수입니다. 오늘로 기독교 윤리 7주차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 수업에 관한 대면 수업은 아직은 때가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대면 수업할 때까지 그런 또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윤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부터 기독교 윤리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6주차에는 기독교적 관점의 사랑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의의 윤리의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회와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사야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영어의 justice이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영어의 righteousness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제데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회와 세상의 불평등, 부정의 혹은 불의에 저항하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사회와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우리가 더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우선 저희들이 정의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서 정의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이런 정의에 대한 논의에 근거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에 관한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럼에도 이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의의 문제를 기독교인으로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의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 어원적 의미,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 정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심적인 정의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리나 옳음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리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은 반드시 여기서 진리나 옳음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길 혹은 행해야 하는 도리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의의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정의, 영어의 justice라고 하는 이 어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 있는데 그 여신이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한 어휘입니다.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라틴어가 영어의 justice라고 하는 말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법정에 세워진
여신의 상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신의 상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금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금이 쥐어져 있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란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는데, 이 저울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한 가지 정의의 여신상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법의 이상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이상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판결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잘 모르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 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하면 법의 판결이 나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이 정의의 개념은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간단한 의미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는 소크라테스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이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의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선한 본성에 가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그는 정의를 평등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배분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가 있는데,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 자신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정의와 또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3세기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로마의 법학자였습니다. 출생일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211년에서 222년경에 저술활동을 한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태어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서는 고시주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리브리 아드 에딕툼이라고 하는 고시주애라고 하는 그의 저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흥미로운 것은 많은 그 법의 이론들을 설명을 할 때에 울피아누스의 이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 법의 정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로마는 정치 제도, 법률, 기독교로 세계를 3번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로마법은 로마법 대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법 대전은 모든 불문법을 하나의 법률 책에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책의 내용만 재판에서 불문법으로 인용할 수 있게 강제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법전의 소위 5분의 2가 울피아누스 저서를 통해서 인용된 그런 말들입니다. 그만큼 로마법 그러면 울피아누스와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피아누스가 정의했던 이 정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울피아누스가 말했듯이 각자에게 그 자신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관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몫인가요? 합당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고 타당한 몫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그 합당한 몫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국가에서 이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언급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국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1987년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회를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켰다. 여기서 개인의 고유한 권리는 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자유, 평등, 우회 이 3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더불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정의란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행위, 즉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인에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윤리적 근거다.
이것은 내가 윤리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타인이 윤리적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정의는 분배, 평등, 불평등, 노력,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의 차별, 필요, 보상, 공정성 등에서 합당한 몫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의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정의의 세 가지 유형에는 첫째, 보상 정의가 있고, 둘째로는 분배 정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정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정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영어의 re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상 정의는 응징과 응보의 원칙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정의는 소위 렉스 탈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 용어를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두 구절을 언급을 하자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동해보상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1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 이는 이 눈은 눈 이와 같은 거를 동해보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동해 즉 동일하게 상해를 입히도록 처벌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우리 김병건 교수님께서 그의 침례교회 기독교 윤리에서 동해보복법이 예수님의 요구가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법은 신약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동해보복법은 이 오른뺨도 다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법은 신약에서 정반대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김병국 교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유형이 분배 정의입니다. Distribute Justice인데 이 분배 정의는 배분의 원칙을 뜻합니다. 몫을 나누어 주는 원칙으로서 몫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분배는 주로 사회의 재화, 즉 경제적 생산물에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10명의 사람에게 파이 하나를 분배하려면 10조각을 나누어야 이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고, 2명의 경우라고 하면 이 공평하고 합당한 분배는 2조각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분배 정의가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분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칼 막스의 예를 하나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 막스가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자본론인데, 그 칼 막스의 자본론에 등장하는 예시들이 이 분배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의 자본론은 그가 19세기 중반에 1860년에서 1880년 사이인데 약 20년 동안 연구하고 쓴 책을 보통 우리가 이 자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적 생산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요 자본주의의 경제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토지, 재산, 임금, 노동, 국가 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는 유물주의자입니다. 이 관념론자가 아니라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이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물론자는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은 2차적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산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 마르크스는 사회를 2계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가진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 the haves, 그 다음에 못 가진 자 the haves not, 이 2계급을 언급하는데 가진 자는 유산 계급을 이야기를 하고 못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는 소위 무산 계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급, 2계급을 통해서 서로 상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진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못 가진 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경제적 실권을 쥐게 된 상인이라든지 지주 계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급이 중세 시대에서 보면 부르주아 계급이 성직자, 신부들, 그 다음에 귀족 계급들이 이 부르주아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 즉 부자의 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는 라틴어의 프롤레타리우스에서 파생된 어휘인데, 이 말의 뜻은 정치상의 권력이나 병력의 의무를 지니지는 않고 다만 자식밖에 남길 수 없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뜻에서 이 말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무산 계급 또는 노동 계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력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계급, 그 계급이 소위 무산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을 제공하고 부르주아는 돈을 제공을 합니다. 무산 계급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고 노동을 생산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산 계급은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한 제품은 유산 계급인 부르주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산 계급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을 한 대가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이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모순이 가끔은 일어나게 되죠. 노동을 한 물건이 이를테면 100원에 팔려 나갔는데 노동의 대가로 이 무산계급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각자에게 10원을 주고 재료값이 30원을 뭐 등을 빼고 부르주아 즉 그 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60원 정도가 돌아가는 경우죠. 적절한 예는 뭐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10원과 돈을 제공한 사람에게 60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노동을 한 사람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10원을 받으니까 좀 억울한 심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를 칼 막스는 하나의 모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잉여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원을 가진 자는 더 달라고 노동의 대가를 더 달라고 하고 60원을 가진 자는 더 달라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더 뺏기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싸움이 일어나죠. 이 싸움을 칼 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급 투쟁입니다.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투쟁.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의 이런 계급이 문제가 되고 서로 투쟁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계급 투쟁이 문제이니까 칼 막스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급의 경계 자체를 없이고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서로 분배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제안한 것은 소위 이 계급이 없는 그런 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를 외치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사실 그 분배 정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 막스가 언급한 이 분배 정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정정의 있는데 corrective justice라고 하는 이 시정정의는 보상과 응보가 문제가 아니고 보상과 배상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섭섭하지 않게 보상하고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뭐 이 정도로 소위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정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정의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정의의 목적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